오늘을 읽는 책,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, 네, 명절 이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교수님, 긴 연휴였습니다. 네, 우리 김 PD도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정말 잘 쉬었습니다. 네, 그 힘으로 예. 새해 원하는 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예. 네. 예, 교수님,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오늘은 좀 가볍게, 가볍다고 하기에는 그 이면은 또 무거움이 있죠. 예. 동화 작가, 프랑스를 대표하는 동화 작가죠. 샤를 페로의 푸른 수염이라는 작품 골랐습니다. 푸른 수염. 아, 네. 수염이 그 두발 색깔만큼 다양하죠. 네, 그렇죠. 예. 뭐 염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질적인 그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듯합니다. 네. 먼저 샤를 페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샤를 페로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시인이면서 예.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산문 작가이기도 합니다. 예. 1628년에 태어나서 170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7세기를 온전히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. 예. 네, 근데 뭐니 해도 샤를 페로 하면은 신데렐라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신데렐라의 작가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오. 잠자는 숲속의 공주, 신데렐라, 작은 유리구두라고 하죠. 근데 교수님, 네네. 신데렐라는 그야말로 대륙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. 콩쥐팥쥐가 생각나고 말이죠. 이거 어디 표절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, 네. 17세기까지 프랑스에 전해오던 많은 민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네, 민담이란 민중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오래된 이야기들이죠. 그 민담들을 샤를 페로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그 동화 형태로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. 예.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데렐라 모티프, 그러니까 계모라 그러죠. 계모 밑에서 고생하는 딸과 또는 계모에게 딸려온 딸, 콩쥐팥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 모티프는 뭐 대륙별로 다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있고 당연히 아프리카에도 있고요, 남미에도 있습니다. 그런데 샤를 페로의 이 신데렐라가 가장 유명하죠. 그리고 여러 비평가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. 혹시 우리 김 PD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일본의 그 신화학자, 종교학자가 분석한 신데렐라도 굉장히 흥미롭죠. 예. 그건 아마도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, 집합적인 무의식 속에 그런 이야기의 원형이 있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신데렐라뿐만이 아니고 뭐 개구리 왕자나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. 아무튼 이런 그 신데렐라뿐만이 아니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, 그리고 혹시 어렸을 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엄지, 빨간 모자, 예. 네, 그리고 고양이 선생 혹은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유명한 그 작품도 있습니다. 예. 이 장화시는 고양이는 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.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고른 작품은 푸른 수염입니다. 푸른 수염. 예. 네. 예, 고른 이유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러니까 한 폭력적인 귀족 남자와 호기심 많은 아내에 관한 네. 그 줄거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네, 맞습니다. 제가 요즘 그 프랑스 제2제정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. 제2제정기라 하면 그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이 자기 황제가 돼서 통치한 시기를 얘기합니다. 예. 1852년부터 1870년까지인데 요 무렵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극장들, 연극을 공연한 곳이겠죠. 극장에서 여러 작품들을 상연했는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그 레퍼토리가 푸른 수염이었다고 해요. 예.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들의 그 이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꼽혔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도 그럴 것이 이 푸른 수염은
그 이후에도 오페라뿐만 아니고 뭐 뮤지컬이나 영화 등등으로 다시 제작되기도 합니다. 아마 그만큼 그 의미가 만만치 않았다고 봐야겠죠. 예. 샤르페로 동화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감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. 대단히 기괴하고요. 또 잔혹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할머니 얘기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 푸른 수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들을 6명씩이나 죽이는 살인범이 나온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의 여린, 그 감수성을 키우는 작품으로 읽힌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죠. 민담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이런 동화들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. 민중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그 깊은 이야기들, 사연들,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. 깃들여 있다고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. 네, 푸른 수염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네.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. 네. 좀 으스스합니다. 첫 장을 펼치면은, 뭐 동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짧아요. 10페이지 남짓이니까, 이 샤르페로 동화집 읽어보시면은 이런저런 그 의미들을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 푸른 수염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잠깐 볼까요? 예. 어느 먼 옛날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는 마을과 시골에 예쁜 집들을 가지고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식기, 멋지게 수놓아진 가구들에다 화려한 마차까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슬프게도 이 남자는 수염이 푸른색이었습니다. 이 수염 때문에 그는 추하고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. 그의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여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작합니다. 예. 예. 푸른 수염이 좀 이질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무시무시해 보였던 모양입니다. 예.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. 시골에 정말 예쁜 집들도 많고, 예. 뭐 온갖 보석이 박힌 식기들, 그리고 온갖 화려한 가구들에다 마차까지 있습니다. 뭐 오죽했겠습니까? 그런데 너무 무섭고 또 추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는 여성이 없어요. 그러다가 이때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. 어찌어찌 해서 푸른 수염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. 이 부분 예.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그 성에서 같이 살게 됐죠. 예. 예. 우리 이 푸른 수염이 자기 아내에게 만능 열쇠를 줍니다. 하면서 이 만능 열쇠를 줄 테니까 이 집의 모든 것을 구경해도 좋다. 그러나 늘 하나의 금기가 있죠. 예. 예. 단 이 지하실에 있는 방문은 열지 말라. 네. 라고 얘기해요. 그거야말로 이제 이 푸른 수염의 비밀이겠죠.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알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.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예. 우리 판도라의 상자가 그렇듯이 또 저기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에우리디체의 얘기에서도 그렇듯이 또 뭐 토금 기둥 얘기도 그렇고요. 그 금기, 뭐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꼭 해요. 네. 근데 그게 인간 호기심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그 지적 열정, 열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. 예. 근데 이 남편이 열쇠를 맡기고 일을 보러 떠납니다. 떠나고 나니까 이 아내가 주위의 친구들을 쭉 불러서 이제 구경시켜주죠.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, 집이. 예. 그래서 온갖 게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. 예. 많은 그 여자들이 그 친구 행복을 부려하면서 온갖 그 과장된 말들을 털어놓았겠죠. 그런데 우리의 그 그 여성은 그 지하 비밀 계단 아래에 있는 지하실을 보고 싶어 해요. 네. 그래서 그곳에 들어갑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. 네. 자, 무엇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창문이 닫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. 얼마 후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온 바닥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. 그 위에는 여자들의 시체가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. 어이구. 푸른 수염과 결혼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. 푸른 수염은 차례차례 그녀들의 목을 벤 것이었습니다. 아이고. 이 광경을 본 그녀는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. 지하의 방 자물쇠를 열었던 열쇠는
그녀의 손에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. 네,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푸른 수염의 이전 아내들의 그 6명이 죽어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게 뭔지를 이제 독자들은 판단해야겠죠. 그러니까 예를 둘러싸고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푸른 수염의 무의식의 그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하지 않습니까? 예.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요.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그 이면에는 이런 으스스하다기보다는 정말 공포스럽고 잔혹하기까지 한 이런 이면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. 그걸 열어 젖히는 역할을 한 게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아내는 이 마법의 열쇠를 연 그 잘못을 저질렀죠. 예. 근데 여기에 피가 묻게 되고 이 피가 지워지지 않습니다. 돌아온 그 남편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죠. 자기의 비밀을. 그래도 교수님 미리 알아서 다행 아닙니까?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은 될 수도 있었을 텐데. 예.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그런데 자신의 비밀을 들켜버린 푸른 수염은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. 그래서 정말 목을 베겼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동화에서는 오빠들이 와서 구원해 주는 걸로 끝납니다. 그러니까 푸른 수염을 처단하고 푸른 수염의 재산들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요. 일단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 네. 이 마지막 해피엔딩을 가리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제2제정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2제정기 프랑스의 그 화려함의 이면에 도사린 그 프랑스의 그 어두운 지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페로의 이 동화에서 읽어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프랑스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해갈 때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지배하면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의 도시들이 번창해 나갈 때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. 식민지에서도 그렇고 또 노동자, 농민들이 죽어갔던 거죠. 네, 그리고 이 벨기에 사례를 많이 예로 드는데 이 벨기에가 이 콩고라는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부를 축적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. 유명한 얘기인데 이 벨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브뤼셀 아닙니까? 이 브뤼셀의 저 화려한 석조 건축들의 바닥을 파보면은 아프리카인들의 뼈가 다 묻혀 있다. 라고 얘기를 해요. 예.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푸른 수염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본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번쩍번쩍하고 화려해 보입니다. 근데 그 이면에 그 바닥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직시 또는 투시할 수 있어야겠죠. 예. 그리고 이 작품집에 실려 있는 도가머리 리케라는 작품이 보여주듯이 겉으로는 뭐 추한 외모이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이런 음습한 그 비밀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옷을 벗겨보면은 두드러기 투성이인 사람도 있죠. 그런 사람들이 한 당을 이끌겠다고 나올 때 그 이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시해야 될지 그런 지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과정에서 이 푸른 수염이 어떤 하나의 이 좌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샤를 페로의 작품 푸른 수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. 네. 참 흥미롭네요. 근데 사실 이게 그 고전 작품이니까 그렇지 현대에서 이런 밋밋한 작품이면은 현대 소설에서 이렇게 밋밋하면은 이게 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겠어요?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고전의 힘이기도 한데 고전의 힘. 예. 이걸 원형으로 해서 수많은 해석이 가해지고요. 또 수많은 변형이 가해지죠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그리고 단조로 보이고 한번 말씀하신 대로 밋밋해 보이지만은 이게 바로 그 단순 명쾌하게 인간의 특징을 잡아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 사실 중요한 작품들 보면은 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.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
예컨대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 캐슬을 봐도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네. 그 이면에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욕망의 실상, 음. 그 음습함들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도 자신의 경쟁에서 승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죠. 네, 그런 예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단조롭고 밋밋해 보이지만은 이런 고전들이 있어서 또 이런 고전들에 기대서 수많은 변주와 변형들이 가능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. 예. 그래요. 인간사가 현대의 영화 드라마처럼 그렇게 극한적인 사악함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게 말입니다. 네.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가 고도할수록 인간의 성장은 더욱더 강팍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? 비인간적인 생각이랄까?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돈에 기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을 예사로 하고요. 이게 점점 더 사람들이 좀 날카로워지고 점점 화폐 노예가 됨에 따라서 화폐가 노예가 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인간의 성장은 더욱더 고약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참 그러고 보면 고전은 참 절제되어 있다. 그리고 네. 도리어 그 리얼리즘에 충실하다.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해서 좀 동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어른들을 위한 그림 동화 읽기 이런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. 예. 아주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해석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, 그 역사적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,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샤를페로뿐만 아니고 이 그림이나 다른 수많은 그 동화 작가들 작품들을 더욱 입체적이고 정말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교수님, 오늘 푸른 수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